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벌써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은 0.08%로 지난 2013년 8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이후에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의 3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사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이번 대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6주 연속 하락했고 네. 상승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지금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전국의 그 가격의 하락세가 6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07%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서울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6주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마이너스 0.08%로 전국 평균보다는 좀 폭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금 서울 지역에 있어서 은평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또는 중구나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떤 21개 구에서 가격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상승되고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요인은 마용성 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주택 가격의 호황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던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의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과 함께 전반적으로 강북, 강남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또 전세값도 지금 사상 유례없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25개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 전세값이 그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일찍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 시장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세 시장의 가격 하락폭도 매매가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0.1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세가 보다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들과 또 전세 수요에 있어서의 수요 감소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어떤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을철에 이제 비수기로 접어드는 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참 고공행진할 때는 70% 이상으로서 굉장히 어떤 전세 시장 자체가 달아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60% 아래로 11월 달에 떨어지면서 이 부분들의 하락폭 자체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면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많은 갭 투자자들 전세 시장에서 떠나가는 그런 양상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입주 물량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물량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세 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안정세, 장기적인 단어를 붙이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의 기조가 내년의 경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들은 계속해서 증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세를 선호하는 양상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실은 세입자를 맞이하는 게 집주인으로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세입자로 머물던 그런 분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많이 주택을 사셨고요. 또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담을 느낀 분들이 또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사도 많이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에 있어서 수요 공급 자체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정세 여부를 가늠하는 부분으로서는 집주인들의 동향이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집주인들이 주로
중급 이상의 사실은 어떤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서 좀 긴 안목에서 주택 시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전세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지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전세값이 매매값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집값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안정 흐름을 좀 더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세 시장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또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원용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이론적인 그런 바탕을 이루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또 전세 가격과 이 매매 가격이 별도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과거의 사례에서는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의 한 가지 요소로 이야기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들이나 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장기적인 또 안목으로서 또 시장에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기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전세 물량들도 나오기 힘든 그런 측면들도 일부 지금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장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는 측면에 지난다면은 조금 더 하반기부터는 이런 전세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 최대 관심사였죠.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시장 반응이 일단 뭐 이틀 지나긴 했지만 네. 초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왕설래다. 네,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입지 부분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던 자족 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혹은 또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충분히 단축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거기에 나가서 살아들더라도 서울과의 직주 근접의 효과를 그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GTX나 이런 광역교통망 등에 있어서의 사업 추진 과정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과 기존의 어떤 2기 신도시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 자체가 현실화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좀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크다. 제대로 네.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자족 기능이라든지 또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실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어떤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발표가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위치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3기 신도시 예상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허를 찔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군요. 광명 같은 데가 빠지면서 그렇죠. 말이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데 뭐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이라는 평가가 많아서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사실은 수도권의 서울을 주변으로 해서 20km나 30km 이내에 또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사이의 어떤 공간들을 확보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쪽의 큰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과천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3곳 정도가 실제로 기존의 어떤 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해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하남, 이사나 이런 쪽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지형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들도 좀 있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산 신도시 북쪽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어떤 신규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사실 교통망들이 그렇게 확충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이런 교통망들이 현실화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되더라도 서울 도심까지의 거리를 정부는 30분 정도로 단언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체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택지 후보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사실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이나 또 소규모 단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곳을 41곳이죠. 이런 네. 쪽에다가 물량들을 이제 쏟아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 등을 오히려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공공주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는 분양이고 50%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가울 리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요. 또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지금 네 군데의 주요 대규모 택지 공급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과 또 이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들의 앞에 서울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오히려 더 평가절하되거나 외면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발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해당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은 지금보다 많은 주택들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든지 또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계획만 가지고 당장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직접적인 택지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개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상당히 투기적인 그러한 어떤 요소들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당히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왕설래하는 정도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매물을 내놓고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2021년 뭐 이후부터 공급이 바로 이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게 단언을 하고 있고 강한 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주거 상황에서 밀집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시장에서 지금이 가장 최고로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오히려 기존에 어떤 재산들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수도권에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3기 신도시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도심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인데 네. 수도권의 공급이 이렇게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건 자칫하면 수도권의 과다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가덕이나 미분양 등 일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그런 주거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들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수도권에 왜 굳이 4개의 택지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공급 자체가 과연 서울 도심지 내의 공급 부족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실효성 측면에서. 네. 자, 이 부분은 어때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이게 지정이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네. 때 정부에서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20일 날 발표와 동시에 이제 주민공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6일부터 당장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년간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 등 지상권이나 이런 투기성 토지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투기적인 세력의 진입을 막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이 5년 동안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해당되는 지역의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네.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인 수요들이나 또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거래 제한, 강력한 규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로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네. 아시겠지만 뭐 땅 그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이제 매물들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 부분들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제 또 불법 행위 등을 조사를 하고 또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장담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대책 중에 한 항목을 통해서 투기 세력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고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주택자 실수요자,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3개 신도시를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뭐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단 교통이 가장 좋고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 괜찮아 보이세요? 교통 측면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나은 쪽입니다. 근데 이제 당초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지금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을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중점적으로 만일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과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1기 신도시 이보다 사실은 더 서울을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4군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가운데에서는 후보지 가운데서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위치도 실질적으로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7천 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라는 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은 더욱더 적을수록 또 더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더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발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기 신도시 안에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곳,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 같은 곳도 다시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30만 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다 공급된 부분은 19만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혹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11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그 후보지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후보지들 가운데 사실은 따져보게 되면은 이번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20km 정도 내외의 그 부지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되었던 광명시흥 쪽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현재 언급됐던 것 중에서 그다음에 유출 등으로 인해서 그 대상지에서 배제되었던 원흥 삼성이나 이런 쪽이 있어서도 상당히 택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되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언급되었던 쪽을 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력한 후보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것은 이번에 과천이 당초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일부 지역적인 좀 변경은 있을지언정 그런 후보지들은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후보로서 사실은 충분한 대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